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이스라엘제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K2 전차에는 아직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아 해외 수출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10월 11일자 기사에서 한국이 노르웨이에 K2 전차를 판매하기 위해 K2 노르웨이 버전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K2 전차의 새 버전은 한국 육군용이 아닌 노르웨이 육군에 제한하기 위한 K2NO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19일부터 서울에서 개막하는 아덱스 2021에서 전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노후화된 레오파드 2A4를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전차 도입 프로그램을 공식 개시했고 노르웨이의 프랑크 바케 엔센 국방장관은 레오파드 2A4로의 업그레이드로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없으며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기 전차 후보는 K2와 레오파드 2A7으로 압축됐다고 밝히고 있어 두 개의 전차 중에 사실상 차기 전차가 확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내년 2월에 양국이 제공하는 K2NO와 레오파드 2A7NO를 현장에서 테스트하여 2022년 말까지 승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로템이 제안하는 KNO에는 노르웨이 공스베르크가 개발한 통합전투 시스템과 RWS를 통합하고 현재 기후에 맞춰 강력한 난방 시스템과 보조 동력 장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노르웨이 육군이 원하면 이스라엘제 공격 방호 시스템을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인된 KNO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제조사인 KMW도 레오파드 A7 기반으로 개발된 노르웨이 육군 사양인 레오파드 2A7NO를 발표했지만 레오파드 2A7과 비교하면 특별히 큰 변경점은 없으며 한국의 K2NO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KMW도 노르웨이가 능동방어 장치의 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일 육군이 현재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채택하고 있어 레오파드 A7NO에 설정된 APS의 옵션은 아마 독일 육군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19일부터 개최되는 아덱스에서 K2NO가 APS 이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지만 앞서 11일에 개막한 미 육군협회 주최 방위장비 전시회인 AUSA 2021에서도 한국 방위산업체가 출품한 장비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오는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USA 2021 방산전시회에서 첨단 지상 장비를 선보인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AUSA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전시회로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800여 개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미국 육군의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이 전시회에 K9 자주포 실물 장비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그리고 비호투와 타이곤 장갑차 등 최신 지상 무기 체계들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K9 자주포 실물 장비를 전시하며 미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 관련 참여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으로 사거리 연장을 비롯해 구경 증대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선 업그레이드 중인 K9A2의 개발 현황과 K9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연계 개념, K9 개발 로드맵 등 K9 자주포의 진화적 성능과 개발 역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레드백 장갑차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손잡고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이며 지난 2019년에 호주의 랜드 400 3단계 차세대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돼 호주 육군 최종 시험 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현재 미국의 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차체를 기반으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복합운용 보병 전투 장갑차 개념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디펜스는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와 비오투 대공방어 체계 등을 전시하며 첨단 군용 전투 차량 개발 역량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국 육군이 채택하고 있는 K30B호의 후속 모델로 개발이 진행 중인 비오투는 현재 소형 UAV의 탐색과 대처 능력에 주력하는 한국의 차세대 큰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비오투는 나토 규격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방공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도입국 지휘관제 시스템과의 통합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한화는 미국의 차기 야전 방공체계 사업에 이 차량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확인 정보이긴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월드넷의 기사에 따르면 사우디가 이미 비밀리에 비호 복합의 구입을 결정했으며 기호2의 경우엔 아예 공동 생산을 결정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호복합의 도입을 둘러싼 사우디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유전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적인 이스라엘과도 손잡을 기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9월에 예멘 내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에 의해 석유시설을 파괴당했습니다. 이 시설이 파괴당하자 방공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사우디의 최우선 과제는 방공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사우디의 석유시설은 미국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과 프랑스제 단거리 방공 시스템 R460시카와 근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된 독일제 스카이실드로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사용한 이란제 순항미사일 YAR와 이란제 무인 항공기와 중국제 UAV로 구성된 드론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공격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UAV와 미사일은 레이더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대처 능력을 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고도에서 고고도로 침입하는 표적에 최적화된 패트리엇은 저고도에서 침입하는 작은 목표 탐색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어도 침입에 대비하고 있던 다른 근거리 방공 시스템도 UAV 탐색에 실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저고도로 비행해오는 UAV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사우디에는 대량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UAV와 순항미사일의 공격이 성공한 것은 미국의 방공 시스템의 사양이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산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낮다고 혹평했으며 이 때문에 사우디는 러시아의 S-400 도입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포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근거리 방공 시스템 K-30셈이 도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관심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비호복합의 유호 사거리는 6km 이하여서 6km 이상의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을 저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런 비호복합에 관심을 접고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는 방공무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입니다. 후티 반군이 날리고 있는 드론의 가격은 기껏해야 수십 달러인데 반해 한 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이언돔을 쓰는 것은 돈 낭비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우디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매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 영국의 BBC는 사우디가 아이언돔과 바라게잇 대공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 보류를 용인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뒷마당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의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도 사우디라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은 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언론은 작년에 네타냐후 총리가 국교가 없는 사우디를 극비리에 방문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으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건의 무기 도입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평화 협상 및 국교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도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구입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BO2를 도입해서 사우디 내에서 생산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구입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사우디의 예처럼 한국의 무기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AUSA 전시회에서 장비를 전시한다고 해서 당장 수출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알리는 것은 잠재적 고객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이어지며 특히 호주 육군이나 미 육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 선정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레드백 등은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수주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약진은 놀랍고 10년 전에 한국산 전차가 유럽 국가들의 도입 후보가 된다거나 미 육군이 도입 예정인 차기 보병 전투차의 개발 레이스에 한국 기업이 선정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어디까지 약진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